저는 강봄이요. 강순이 딸이요. 우리 엄마 주소 좀 알려주세요. 강순이 주민번호 알아요? 몰라요. 나한테 엄마는 이름밖에 없어요. 1995년 가을 서울 마포구청 민원실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선 젊은 여자는 24살이었지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깨끗하지만 낡은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어디서 본 듯한 인상이었지요. 20년 전 해남 느티나무 아래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울던 내 살배기의 윤곽이 성인의 얼굴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보미의 눈에는 그리움이 없었지요. 대신 20년 동안 한 겹 한 겹 쌓아 올린 단단한 벽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 부르기에는 너무 차갑고 무관심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뜨거운 버림받은 아이만이 가질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보미는 왜 서울에 올라왔을까요? 그리고 20년 만에 엄마를 찾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연을 알려면 이야기를 조금 되감아야 합니다. 이야기의 시계를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순이가 서울로 올라간 뒤 20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말씀드려야 하겠지요. 먼저 서울의 순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시작한 순이의 서울 생활은 끝없는 노동의 연속이었지요. 3년을 재봉틀 앞에서 보낸 뒤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영등포의 중국집 주방으로 옮겨 설거지와 홀 서빙을 했지요. 그 중국집도 2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그 뒤로는 강남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파출부 일을 했지요. 직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달 초에 해남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매달 보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지요. 순이의 손은 해가 갈수록 거칠어졌습니다. 봉제 공장의 바늘 자국 위에 중국집의 기름 화상이 덧났고 그 위에 다시 세제와 표백제의 헐은 상처가 겹겹이 쌓였지요.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은 겨울이면 시려서 쥐가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멈추지 않았지요.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돌아온 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순이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봄이야, 엄마가 오늘 일을 좀 많이 했더니 허리가 아프다. 근데 네 생각하면 허리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야. 봄이야, 네 이제 중학생이지? 엄마가 이번 달에 교복값 보낼게. 외삼촌한테 예쁜 거로 사달라고 해. 엄마가 직접 같이 가서 골라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봄이야, 엄마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교복값, 수학여행비, 참고서각, 졸업 앨범비. 순이는 보미의 나이에 맞춰 필요할 것들을 상상하며 돈을 보냈지요. 하지만 그 돈이 보미의 교복이 되었는지, 참고서가 되었는지, 졸업 앨범이 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태수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순이는 그 말을 20년째 지키고 있었지요. 금자만이 순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봉제 공장이 문을 닫은 뒤에도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살았지요. 금자는 봉제 기술을 살려 작은 수선집을 열었고 순이는 파출부 일을 하면서 저녁이면 금자의 수선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금자는 야학에서 배운 공부를 놓지 않았지요.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통신대학까지 마쳤습니다. 법률 서적을 틈틈이 읽으며 노동자의 권리, 가족법, 재산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갔지요.
순이는 금자의 그 집념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렇게까지 법을 공부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금자도 자기 아들 이야기는 좀처럼 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캐묻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금자의 수선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순이가 문득 말했지요. 금자 언니, 나 가끔 무서워. 보미가 엄마 얼굴을 잊어버렸을까봐. 금자가 라면 국물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잊지 않아. 엄마 얼굴은 못 잊어. 내가 장담해. 그 말투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순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요. 다만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어 그날 밤은 좀 더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자가 장담한 것은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지요. 보미는 엄마의 얼굴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붙어 있는 감정은 금자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였지요. 과연 해남에서 보미는 어떤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해남의 보미는 외삼촌 집에서 자랐습니다. 자랐다고 쓰기에는 마음이 아픈 표현이지요. 견뎠다가 더 정확할 것입니다. 태수는 순이의 돈으로 장가를 들었고 아들 둘을 낳았지요. 보미에게는 사촌 동생이 생긴 셈이었지만 그 집에서 보미의 자리는 식구가 아니라 얹혀 사는 아이였습니다. 밥상에서 보미의 자리는 늘 구석이었고 반찬은 사촌 동생들이 먼저 집은 뒤에 남은 것을 먹어야 했지요. 새 옷은 사촌 동생들 몫이었고 보미는 그 아이들이 입다 작아진 옷을 물려받았습니다. 태수는 보미에게 대놓고 잔인하지는 않았지요. 때리거나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으로 보미의 마음을 무너뜨렸지요. 말이었습니다. 네 엄마는 니를 버리고 갔어. 돈도 안 보내. 전화도 안 해. 네가 없는 게 편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을 태수는 보미가 올 때마다, 때를 쓸 때마다,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반복했지요. 5살에 처음 들었을 때 보미는 울었습니다. 7살에는 울다가 말았지요. 10살이 되자 울지 않았습니다. 15이 되었을 때 보미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엄마는 나를 버렸다. 그 문장이 보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어버이날 편지 쓰기 숙제가 나오면 보미는 빈 종이를 냈지요. 선생님이 왜 안 썼냐고 물으면 쓸 사람이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보미는 조용히 자리를 떴지요. 외숙모만이 보미에게 가끔 작은 온기를 주었습니다. 남편 몰래 과자를 사다 주거나 머리를 빗겨주거나 잠들기 전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하지만 외숙모도 태수의 거짓말을 바로잡아줄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보미가 외숙모에게 물었지요. 숙모, 우리 엄마가 진짜 날 버린 거야? 외숙모의 손이 빨래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려 대답했지요. 보미야, 세상 일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법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어린 보미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성인이 된 보미는 그 한마디를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보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1993년이었지요. 대학에 갈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보미의 대학 등록금을 낼리 만무했지요. 보미는 해남읍내의 작은 미용실에 취직하여 보조로 일했습니다. 머리를 감기고 바닥을 쓸고 수건을 빨았지요. 월급은 적었지만
보미에게는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미는 그 돈을 모아 서울행 기차표를 끊기로 마음먹었지요. 엄마를 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게 따지러 가는 것이었지요. 왜 나를 버렸는지, 왜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지, 왜 돈 한 푼 보내지 않았는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보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가슴속에 20년 동안 쌓인 원망을 한 번에 쏟아내고 깨끗하게 관계를 끊겠다고. 그것이 보미가 서울로 향한 이유였지요. 기차에 오르기 전날 밤, 보미는 외삼촌 집 구석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그때 외숙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손에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외숙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보미야, 이거 네 엄마한테 온 거야. 오래전에 온 건데 내가 가지고 있었어. 보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보미에게라고 적혀 있었지요. 봉투 한 구석에 동그라미 2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지요. 보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으려다 멈추었지요. 그리고 뜯지 않은 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지요.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 20년 동안 쌓아 올린 분노의 벽에 금이 갈 것 같았으니까요. 보미에게는 그 벽이 필요했습니다. 그 벽이 없으면 엄마 앞에 서서 할 말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외숙모가 보미의 손을 잡았지요. 보미야, 엄마 만나면 그냥 잘 들어봐. 네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보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숙모의 손을 가만히 빼내고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지요. 새벽 첫 차를 타야 했으니까요. 과연 보미가 가방 속에 넣은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만에 모녀 상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구청 민원실에서 알아낸 주소를 들고 보미는 서울 변두리의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오르막을 올라가자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동네가 나타났지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좁은 계단, 골목에 널린 빨래, 서울이라고 해서 다 번듯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미는 처음 알았습니다. 순이가 일하는 식당은 그 골목 끝에 있었지요. 할머니 손 칼국수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빠진 시간이었지요. 보미는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방 쪽에서 한 여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등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마른 어깨, 흰 머리카락이 섞인 머리를 대충 집게로 올려 묶은 모습. 그 여인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보미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순이었지요. 보미의 기억 속 엄마는 25살이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동그란 얼굴, 자기를 안아 올릴 때 힘이 넘치던 젊은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유리문 너머의 여인은 45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손은 세제에 절어 붉게 부어 있었으며 허리는 오랜 노동에 지쳐 활처럼 휘어 있었지요. 보미는 유리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지요. 20년 동안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그 한마디를 하러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유리문 너머에서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여인의 등이 보미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보미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밀어 열었지요. 순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설거지 장갑을 낀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순이의 눈이 보미를 보았습니다. 한 초, 두 초, 세 초 순이의 동공이 흔들렸지요.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장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순이의 무릎이 꺾였지요. 뭐 봄이야? 순이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불러보았던 그 이름이 실제로 그 이름의 주인 앞에서 입 밖으로 나오자 목이 터질 듯 뜨거웠지요.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세제에 헐고 바늘에 찍히고 칼에 베인 그 손을 떨며 보미를 향해 내밀었지요. 보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손이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지요. 보미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 손톱 밑까지 파고든 세제 자국. 그것은 아름다운 손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그 손에 새겨진 상처 하나하나가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순이의 손을 잡지 않았지요. 대신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버리다니 엄마가 언제 널 버렸어. 엄마가 매달 편지를 보냈는데, 돈도 보냈는데, 보미야, 엄마가 24통을 보냈어. 보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편지요? 무슨 편지요? 20년 동안 편지 한 장 없었어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외삼촌이 그랬어요. 엄마가 돈 한 푼 안 보낸다고. 나를 버리고 서울에서 잘 살고 있다고. 순이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지요. 편지를 보냈다는 엄마. 편지를 받은 적 없다는 딸. 두 사람의 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둘 다 모르는 세 번째 진실이 있거나.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보미의 돌 사진이 들어 있었지요. 20년 동안 어떤 옷을 입든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닌 그 사진을 꺼내 보미 앞에 내밀었습니다. 보미야, 엄마가 이걸 하루도 안 놓고 다녔어. 네 돌 사진. 매일 이거 보면서 네 생각했어. 편지도 보냈어. 매달 보냈어. 돈도 오빠한테. 순이의 말이 거기서 끊겼지요. 오빠한테 보냈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 번개처럼 스쳤기 때문입니다. 오빠, 매달 돈을 보낸 곳, 매달 편지를 보낸 곳, 매달 봄이 잘 있다. 오지 말라고 했던 목소리. 보미는 편지를 받지 못했다. 돈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2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피를 나눈 오빠, 자기 아이를 맡긴 사람. 그 사람이. 보미는 순이의 변화를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엄마의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은 불신의 골은 눈물 몇 방울로 메워질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편지를 보냈다느니 돈을 보냈다느니 하지 마세요. 나는 20년을 엄마한테 버림받은 아이로 살았어요. 그 세월이 얼마나 긴지 알아요? 매일 마을 어귀에서 기다렸어요.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안 오더라고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보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울지 않겠다고 다짐해 온 아이였으니까요. 나 오늘 확인하러 온 거예요. 정말로 날 버린 건지. 그리고 확인했어요. 이제 됐어요. 다시는 안 볼게요. 보미가 돌아섰습니다.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가는 보미의 등 뒤로 순이의 목소리가 쫓아왔지요. 보미야, 보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정말로 보냈어.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순이가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울부짖었지만 보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지요. 그리고 골목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순이는 식당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요. 2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닿지 않았다. 돈을 보냈는데 쓰이지 않았다. 딸은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딸은 방금 다시는 안 본다고 했다. 20년의 기다림이 24통의 편지가 매달 보낸 돈이 전부 허사였다는 사실이 순이를 짓눌렀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점점 윤곽을 드러내는 하나의 의문이었습니다. 오빠가 편지를 태웠다. 오빠가 돈을 가로챘다. 오빠가 보미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 의문이 사실이라면 순이의 20년은 오빠의 손에 의해 통째로 도둑맞은 것이었지요. 순이가 무너진 그 시각, 보미는 서울역 근처의 싸구려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짐을 내려놓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할 말은 했습니다. 확인도 했지요. 이제 내일 아침 첫 차로 해남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지요. 하지만 보미의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쓰렸습니다. 식당 바닥에 엎드려 울던 엄마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지요. 세제에 헐고 갈라진 그 손,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 앞치마 주머니에서 꺼낸 돌사진 20년을 품고 다녔다는 그 사진. 보미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숙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네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보미는 가방을 열어 외숙모가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보미에게, 봉투 한 구석에 동그라미 2개. 보미는 한참을 그 봉투를 들여다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요. 접힌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줄도 없는 종이 위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지요. 맞춤법이 틀린 곳이 여러 군데 있었고 잉크가 번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번진 자국은 동그랗게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눈물 자국이라는 것을 보미는 바로 알아보았지요. 보미의 엄마야. 네 생일이 다가오는 뒤 엄마가 케이크를 못 사줘서 미안하다. 엄마가 돈을 보냈으니까 외삼촌한테 케이크 사달라고 해라. 딸기 케이크 좋아하지? 엄마가 기억하고 있다. 네가 3살 때 아빠가 사온 딸기 케이크를 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엄마는 아직도 기억해. 보미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랑한다. 엄마가. 보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딸기 케이크. 3살 때 아빠가 사온 딸기 케이크. 보미도 기억하고 있었지요.
아빠 무릎에 앉아서 딸기를 먼저 집어 먹었던 그날을, 엄마가 웃으면서 딸기만 먹으면 어떡해라고 했던 그 목소리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그 기억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기억을 편지에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지요. 보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지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벽이 삐뚤빼뚤한 글씨 한 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요. 편지가 한 통 있다고 해서 20년의 공백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24통을 보냈다면서 왜 이 한 통만 남았는지,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돈은 정말 보낸 것인지 의문은 풀리기는커녕 더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보미의 여관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50줄에 들어선 듯한 인상에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이었지요. 눈매가 서늘하고 입술이 꾹 다물어져 있어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눈 속에는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나 박금자야. 네 엄마 친구. 얘기 좀 하자. 보미는 경계했지요. 엄마가 보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금자는 보미가 문을 닫기 전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네 엄마가 보낸 거 아니야. 나 혼자 온 거야. 네가 알아야 할 게 있어서. 보미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지요. 금자가 좁은 여관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이게 뭐예요? 금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은행 거래 내역서였지요. 순이 이름으로 해남 강태수 앞으로 보낸 송금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76년 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2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순이가 매달 보낸 돈이야. 처음에는 10,000원, 나중에는 50,000원, 100,000원까지 올랐어. 20년 동안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 네 외삼촌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야. 보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지요. 그리고 하나 더. 금자가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순이가 보미에게 쓴 편지의 우체국 발송 기록이었지요. 등기로 보낸 것 몇 통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송인 강순이, 수신인 강태수 댁 보미. 네 엄마는 24통을 보냈어. 나도 몇 통은 내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붙였어. 분명히 보냈어. 근데 니한테 안 갔다면 누가 중간에서 가로챈 거야. 보미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은행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우체국 기록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보냈다. 분명히 보냈다. 돈도 편지도. 하지만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가로챈 사람은 외삼촌. 보미의 입에서 그 두 글자가 흘러나왔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의 무게는 20년의 세월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지요. 금자가 보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아들을 시골에 두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네 엄마 마음을 알아. 순이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달 편지를 쓸 때마다 울었어. 네 돌 사진을 20년째 앞치마에 넣고 다녀. 그 사람이 널 버린 게 아니야. 편지가 불에 탄 거야. 불에 탔다는 말에 보미의 몸이 굳었지요. 불에 탔다. 편지가 불에 탔다.
엄마가 구부러진 손가락으로 삐뚤빼뚤한 글씨로 매달 한 통씩 정성껏 쓴 편지가 아궁이 불 속에서 제가 되었다. 보미의 눈앞에 외삼촌 집 부엌의 아궁이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며 앉아있던 기억이 있었지요. 그 불 속에서 엄마의 편지가 타고 있었다는 것을 보미는 몰랐던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서, 바로 눈앞에서 보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미세하게, 그러다 점점 크게, 그리고 마침내 20년 동안 잠가두었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몸 안에 갇혀있던 20년의 외로움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나와 보미를 덮쳤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 없이 보미의 등을 토닥였지요.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온 어미의 손이 아이를 잃어버린 딸의 등을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서울의 싸구려 여관방에서 두 사람의 울음이 밤 깊도록 이어졌습니다. 금자가 돌아간 뒤 보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20년의 기억을 처음부터 되짚었지요. 외삼촌이 말했다. 엄마가 널 버렸다고. 돈도 안 보낸다고. 편지도 없다고. 그 말을 보미는 믿었습니다. 외삼촌이니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니까. 하지만 은행 기록은 말하고 있었지요. 엄마는 보냈다고. 매달 보냈다고. 그리고 외숙모가 몰래 간직한 편지 한 통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썼다고. 매달 썼다고. 그렇다면 20년 동안 보미가 믿어온 것은 전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것도, 엄마가 돈을 안 보냈다는 것도, 엄마가 자기를 잊었다는 것도 전부 외삼촌이 만들어낸 거짓이었지요. 보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를 한자 한자 다시 읽었지요. 보미야 엄마야, 그 네 글자에서 엄마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곳에 보미의 새로운 눈물이 겹쳐 떨어졌지요. 그리고 보미는 결심했습니다. 해남으로 가야 한다. 외삼촌 앞에 서야 한다. 20년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엄마와 함께. 보미는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보미를 본 순이의 눈이 커졌지요. 어제 다시는 안 본다고 했던 딸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순이는 일어서다 다리가 풀려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보미는 순이의 앞에 금자가 가져온 은행 기록과 우체국 기록을 펼쳐 놓았지요. 그리고 외숙모가 준 편지 한 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엄마가 쓴 거 맞지요? 순이는 편지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자기 글씨였습니다.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으로 쓴 삐뚤빼뚤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 쓴 자기 글씨. 봉투 한 구석에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까지. 순이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미가 입을 열었지요. 엄마, 이 편지가 외숙모한테 있었어요. 외숙모가 하나만 몰래 숨겨뒀대요. 나머지는 외삼촌이 다 불태웠대요. 순이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4통, 20년 동안 쓴 24통의 편지가 오빠의 손에서 아궁이 불에 들어갔다. 매달 보낸 돈은 한 푼도 보미에게 가지 않았다. 그리고 보미는 20년을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믿으며 살았다.
순이는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울었지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 오빠가, 내 친정 오빠가 내 아이한테 그런 짓을 순이의 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지요. 보미는 순이의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여인을 미워했지요. 하지만 지금 보미의 마음속에서는 미움 말고 다른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낯설고 뜨거운 감정이었지요. 보미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서 떨고 있는 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구부러진 둘째 손가락, 세제에 헐은 손등, 바늘에 찍힌 흉터, 20년의 무게가 새겨진 그 손을 보미가 처음으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보미의 눈과 순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벽 없이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요. 하지만 포개진 손 위로 흐르는 눈물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순이는 은행 기록을 쥐고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를 고발하면 보미가 자란 유일한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이었지요. 외숙모도 사촌 동생들도 피해를 볼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보미의 손을 잡은 채 말했지요. 보미야, 엄마가 미안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는 모르겠어. 오빠를 네 외삼촌을. 보미가 순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도 20년이에요. 보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지요. 금자가 옆에서 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이야, 보미 말이 맞아. 이건 내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보미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태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해. 24통의 편지는 제가 되었지만 25번째 편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마지막 편지는 과연 딸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남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실의 무게를 이 모녀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순이와 보미가 해남으로 향하는 기차표를 끊을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